1909년 10월 26일 오전, 하얼빈역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이곳에 특별한 손님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일본의 전 총리이자 조선 침략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러시아 재무대신과의 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호위는 삼엄했고 경비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벌써 3일 전부터 한 조선인이 이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안중근, 30살의 조선 청년. 외모는 평범한 여행객 같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불같은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의 치밀함이었습니다. 이토의 일정을 정확히 파악했고 하얼빈역의 구조도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어느 플랫폼에 내릴지, 몇 시에 도착할지, 호위진은 어떻게 배치될지까지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러시아어까지 배워뒀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죠.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10월 26일 오전 9시, 특별열차가 하얼빈역에 도착했습니다. 증기기관차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영무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호위진과 함께 플랫폼으로 내려섰습니다. 검은 모자에 검은 외투를 입은 그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조선을 소나기에 넣고 이제 러시아마저 구슬리려던 그였으니까요. 그 순간 군중 속에서 한 청년이 움직였습니다. 안중근이었습니다. 권총을 품에서 꺼내며 가슴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갑니다. 그리고는 정확히 10보 거리에서 멈춰섰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반자이! 안중근이 외치며 권총을 꺼내는 순간 이토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첫 번째 총성, 이토 히로부미의 가슴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총성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호위관들도 함께 쓰러졌습니다. 여간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경비병들이 총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중근이 총을 버리고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동양평화 만세! 러시아 헌병들이 몰려들어 안중근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한 미소까지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을 마침내 해냈다는 만족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러시아 경찰이 신문을 시작했는데 안중근이 러시아어로 또박또박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대한이군 참모중장 안중근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은 정의로운 일입니다.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의병장군이라고 당당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경찰들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당당한 암살자는 처음 봤거든요. 일본으로 넘겨진 안중근은 위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재판은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법정 공방 중 하나였습니다. 포승에 묶인 채 법정에 선 안중근. 일본 판사들은 그를 범죄자 취급했지만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동양 평화의 원흉입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했고 고종황제를 퇴위시켰으며 조선을 강제로 병합했습니다. 안중근은 이토의 죄상 15가지를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일본 검사들이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사실과 근거가 명확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의 언변이었습니다. 일본어로 유창하게 변론했는데 일본 법관들보다 더 정확한 법리를 구사했습니다. 법전을 달달 외우고 있었던 거죠. 저는 개인적 원한으로 이토를 죽인 게 아닙니다. 침략자를 응징한 정당방위입니다. 법정에 있던 일본인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리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하지만 안중근의 진짜 놀라운 점은 감옥에서 드러났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가 뭘 했을까요? 바로 책을 썼습니다. 동양평화론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복수나 원한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일본이 연합해서 평화로운 동양을 만들자는 구상이었습니다. 공동은행을 만들고 공동군대를 조직하고 공동철도를 건설해서 공동의회로 운영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지금의 유럽연합과 똑같은 개념이었죠. 100년 앞선 생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본에 대한 그의 태도였습니다. 일본을 영원한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침략 정책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국민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침략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문제일 뿐입니다. 원수를 죽이고도 그 나라 국민은 구별해서 생각하는 놀라운 포용력이었습니다. 1910년 3월 26일 드디어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 간수들이 감탄할 정도로 의연했습니다. 조선 사람 중에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있다니.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사형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안중근의 발걸음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책이라도 나가는 것처럼 여유로웠습니다. 마지막 유언도 놀라웠습니다.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소망이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지거든 나의 무덤을 고국에 옮겨다오.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은 총성이 아니라 평화의 설계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후의 일입니다. 일본에서도 안중근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사상가로 인정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일본의 한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중근은 일본에게도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의 동양평화론을 진작 들었다면 일본도 다른 길을 걸었을 것이다. 114년이 지난 지금도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중일 삼국협력이 바로 그의 구상과 일치하거든요. 하얼빈역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안중근이 서 있던 바로 그 플랫폼에는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직접 세운 거죠. 그 한 발의 총성은 정말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바꾼 총성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총을 쏜 후에도 품격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진정한 애국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눈 덮인 하얼빈역, 그곳에서 울린 총성은 사라졌지만 평화의 설계도는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